안녕하십니까? 재산 관리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금융건강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하시는 현금 거래와 세무 당국의 관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20년 넘게 운영하시던 식당을 정리하신 박철수 씨, 가명 62세의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동안 조금씩 모아두신 현금 약 8천만 원을 자택금고에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최근 은행 금리가 상승하자 이 돈을 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셨고, 어느 날 5천만 원을 은행에 입금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고 며칠 뒤에는 국세청이라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입금 내역과 관련하여 간단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에 박철수 씨는 적잖이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내 돈을 내 계좌에 넣었을 뿐인데 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는 걸까? 혹시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비단 박철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현금 거래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금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해서만 보고 의무가 있었지만 현재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입출금 내역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 FIU이라는 기관에 통보됩니다. 또한 은행 직원들이 판단하기에 이상 거래로 의심될 경우 별도로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 STR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번에 큰 금액을 입금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입출금하는 행위가 모니터링 시스템에 포착될 수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의 금융 거래를 지켜보는 듯한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에 큰 돈을 넣으면 문제가 된다니 1,000만 원 미만으로 여러 번 나눠서 입금하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할 입금 방식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액으로 나누어 입금하는 행위 자체가 자금 세탁 방지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감시 시스템상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금을 입금할 때마다 국세청에 연락을 걱정하며 불안에 떨어야 할까요?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현금 거래 감시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국세청이 주목하는 거래 유형은 무엇인지, 만약 연락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실질적인 자산 관리 노하우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현금 입출금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정보를 통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 거래 감시 시스템, 정확히 알아야 안전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는 단순히 내 돈을 내 계좌에 넣는 행위만으로도 금융기관과 국세청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는 현금 거래 감시 시스템 때문인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현금 거래를 본격적으로 감시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입니다. 초기에는 하루 5천만 원 이상 입출금 시 보고하도록 했으나 이 기준은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3천만 원, 2010년에는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마침내 2019년부터는 하루 1천만 원으로 그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현재는 어떤 금융회사를 이용하든 동일인 명의로 하루 동안 입금과 출금을 합산한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됩니다. 이를 고액현금 거래 보고제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동 보고라는 사실입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 시스템이 모든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다가 기준 금액을 넘어서는 거래를 자동으로 포착하여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내가 잘 아는 은행 직원에게 부탁해서 조용히 처리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이 아닌 정교한 시스템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999만 원씩 나눠서 입금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금액 기준만으로 작동하는 것은 CTR 제도까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인 의심거래 모고제도입니다. STR은 CTR과 성격이 다릅니다. 명확한 금액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천만 원 미만의 금액이라 할지라도 비정상적으로 소액 입출금이 반복되거나 자금의 출처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평소와 다른 특이한 거래 패턴을 보일 경우 은행 직원이 해당 거래를 의심스럽다고 판단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900만 원씩 2번 입금하거나 며칠에 걸쳐 500만 원씩 반복적으로 입금하는 경우 은행 직원은 자금 세탁이나 증여세 회피 등 불법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거래 보고 역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전달되며 FIU는 이 자료를 분석하여 필요시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액을 조절하여 나눠서 입금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STR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직원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적극적으로 보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래 이 시스템은 테러 자금 조달, 범죄 수익 은닉,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적인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현금 입출금까지 오해를 받아 의심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니, 이러면 현금을 은행에 넣지도 못하겠네. 괜히 국세청에서 연락 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알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주목하는 거래 유형들, 이런 행동은 피하세요. 실제 상담 사례 중 최근 사업을 정리하시면서 모아둔 현금 약 1억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산 입금하신 이민정 씨, 가명 56세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민정 씨는 하루 900만 원씩 이틀에 한 번꼴로 총 10번가량 입금하며 이 정도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확인 요청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본인은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한 행동이 오히려 감시 시스템에 포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로 넘어간 거래 정보는 단순히 쌓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수사기관이나 세무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FIU에 해당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한번 보고된 정보는 다양한 기관으로 공유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간혹 나는 은행 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ATM으로만 입출금했는데 괜찮겠지? 혹은 인터넷 뱅킹으로 처리하면 문제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타깝지만 입출금 방식과는 무관합니다. 현금이라는 물리적 자산이 금융 시스템 내부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순간 자동 감시 시스템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ATM, 창구,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 현금이 오가는 모든 경로는 FIU 보고 시스템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금융기관과 국세청이 특히 의심스럽게 보는
대표적인 행동 패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분할 거래 패턴. 앞서 언급했듯이 기준 금액을 피하기 위해 금액을 잘게 쪼개어 여러 번에 걸쳐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8천만 원을 하루에 900만 원씩 9번에 나누어 입금하는 식입니다. 이는 오히려 보고 회피 시도로 간주되어 은행 직원의 STR 보고 가능성을 매우 높입니다. 소득 대비 과도한 현금 거래. 평소 신고된 소득이 월 300만 원 수준인 프리랜서가 갑자기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현금을 입금한다면 해당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업 수익인지,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것인지, 혹은 다른 경로로 마련된 자금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이례적인 거래 패턴. 평소 소액 입출금만 하던 계좌에서 갑자기 하루에 수천만 원의 현금이 입금되는 경우입니다. 은행 시스템은 고객의 기존 거래 패턴을 인공지능, AI로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자동으로 감지됩니다. 이 경우 은행 내부 규정에 따라 의심 거래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불분명한 거래. 은행 직원이 입금 사유를 물었을 때 그냥 필요해서요. 가족에게 받은 돈이에요. 좀 넣어두려고요. 같이 애매하게 답변하거나 구체적인 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 이동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는 STR 보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수은행 분산 이용 패턴. 동일한 날 여러 은행, A은행, B은행, C은행을 방문하며 각기 다른 계좌로 현금을 분산하여 입금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다중은행 거래는 현재 FIU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실시간 감시됩니다. 따라서 여러 은행을 이용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자금 세탁을 위한 분산 시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할 수 있는 행동들이 금융감시 시스템에서는 이상 거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 주의해야 할 심층 의심 거래 패턴. 앞서 설명드린 기본적인 의심 거래 패턴 외에도 최근 국세청과 금융기관이 특히 민감하게 주시하는 거래 유형들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사례들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명계좌 이용 의심. 최근 상담 오셨던 박수연 씨, 가명, 60대 후반은 퇴직 후 모아둔 자금을 자녀의 결혼 자금으로 조금씩 전달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세금 부담이 걱정되어 자녀 계좌로 직접 송금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한번 거친 후 자녀에게 송금하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가족끼리인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지만 이러한 우회 송금이 반복되면서 FIU 시스템에 감지되었고 결국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 연락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가족 간 계좌 이동, 임직원 명의 계좌 활용, 지인 통장 이용 등 차명으로 의심될 수 있는 거래는 자금 세탁이나 증여세 탈루 가능성 때문에 집중적인 감시 대상이 됩니다. 내 돈이라 할지라도 타인 명의의 계좌를 거치는 순간 자금 은닉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비협조적인 태도, 이는 주로 은행 창구에서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고액 현금을 입금할 때 은행 직원이 자금의 출처나 입금 목적 등을 질문하면 바빠서 그러니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런 건 필요 없고 서류 안 써도 되죠? 같이 정상적인 절차를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자금이라면 오히려 차분하게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입금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하게 절차를 생략하려는 모습은 무언가를 숨기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만을 고집하는 행태. 최근 한 사업자금 관련 상담 사례에서는 매출 대금을 수령할 때 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를 거부하고 항상 현금만을 고집하는 50대 자영업자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래처에도 현금 결제만을 요구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령한 현금을 다시 은행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의심 거래로 신고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거래가 계좌이체나 카드로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현금 거래만을 고집한다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굳이 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할까? 라는 의구심과 함께 자금 세탁이나 탈세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장부 작성 또는 명예 위장 거래 의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자 등록 계좌가 아닌 본인이나 배우자 등 가족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거래 대금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주 발견되는 패턴으로 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계좌를 이용했을까? 라는 의문을 자아내며 매출 누락, 소득 축소, 증여세 회피 등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습관이나 편의를 위한 행동이었을지라도 금융기관의 감시 시스템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신호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거래들이 감시 시스템에 포착되었다고 해서 즉시 불법 행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단 의심 거래로 보고된 후 세무당국에서 1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자금 출처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의 본격적인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국세청 연락,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현금 거래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한 가지 안심시켜 드릴 말씀은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즉시 세무조사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단순 자금 출처 확인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이 단계에서 실수를 범하면 상황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가장 흔한 실수 7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황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 얼마 전 상담한 최윤아 씨, 가명, 60대 여성, 는 갑작스러운 연락에 지인이 잠깐 맡긴 돈이다라고 얼떨결에 답했지만 이후 그 지인이 누구인지, 차용증은 있는지 등 추가 질문이 이어지면서 상황이 더욱 꼬여버렸습니다. 초기에 진술을 번복하면 조사관 입장에서는 허위 소명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는 경우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같이 불필요하게 사과부터 하면 자칫 자금의 불법성까지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 해결하려는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 없이 직접 국세청 담당자와 통화하거나 방문하여 설명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국세청과의 모든 대화는 기록으로 남으며 잘못된 대응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없는 서류까지 무분별하게 제출하는 경우 도움이 될까 싶어 각종 통장 거래 내역, 가족 계좌 정보, 심지어 부동산 관련 자료까지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조사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급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마무리하려는 경우 그냥 세금 내고 끝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며 조급하게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세금을 신고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금 출처 확인 단계에서는 성급한 세금 납부가 최선의 해결책이 아닐 수 있으며 한번 납부한 세금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전화 통화로만 모든 것을 처리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전화로 다 설명했으니 끝났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화 통화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지만 정확한 문서 증빙이 되지 않으며 실제 통화 내용과 담당자의 기록이 다르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화를 내는 경우 내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같이 격하게 반응하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판단하여 조사가 더 길어지거나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대응법은 무엇일까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십시오. 어떤 거래 때문에 연락을 받았는지, 어느 계좌에 언제 거래인지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확인하십시오. 전체 거래 내역을 달라는 식의 포괄적인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답을 피하고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답변하십시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전문가는 자금 출처 소명 자료 준비, 대응 논리 구성, 관련 문서 작성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요청받은 자료 중심으로 미리 준비하고 정리해 두십시오. 해당 자금이 어디서 발생했고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예, 계약서, 영수증, 이전 거래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소통 내용을 꼼꼼히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통화 일시, 담당자 성명 및 소속, 문의 내용, 요청 사항, 답변 내용 등을 상세히 메모하고 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오해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이 5가지 원칙만 잘 지키신다면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 없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담당자들도 명확한 소명 자료가 제출되면 사안을 간단히 종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단순 확인이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관심을 미리 피하는 가장 확실한 예방법.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마음 편히 현금 거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걱정이 앞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미리 숙지하고 실천하신다면 이러한 문제 발생 자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안전하게 현금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적극 활용하기. 예를 들어 최근 남편의 유산으로 현금 1억 원을 정리하게 된 윤정희 씨, 가명 70대는 이 돈을 은행에 입금하려니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까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윤정희 씨는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하여 남편 유산으로 받은 현금인데 은행에 입금하면 문제가 될까요? 라고 문의했습니다. 상담원은 자금 출처가 명확하다면 입금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상속 관련 서류 등 필요한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으면 불필요한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 활용하기. 조금 더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의 경우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에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국세청에 세법 해석 사전 답변을 신청하여 공식적인 유권 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답변서는 추후 세무조사 시 유리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이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가능하며 보통 한두 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은행 거래 전 사전 고지 습관 들이기. 고액의 현금을 입금하기 전에 은행 창구 직원에게 해당 자금의 용도와 출처를 미리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잔금입니다.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액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계약서 사본이나 상속 증빙 서류 등을 함께 제시하면 거래가 훨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 입장에서도 명확한 소명 자료가 있으면 불필요한 의심 거래 보고 STR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거래 기록을 철저히 남기는 습관. 예를 들어 퇴직금으로 5천만 원을 수령했다면 개인적인 메모장에라도 2023년 12월 5호 회사 퇴직금 5천만 원 수령과 같이 간단히 기록해 두십시오. 이와 함께 퇴직증명서, 급여 이체 내역, 급여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파일 형태로 잘 보관해두면 훗날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를 적극 활용하고 이체 시 메모 남기기.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생활비로 매월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계좌 이체를 이용하고 이체 시 통장 메모란에 자녀 생활비 송금 또는 김철수 생활비 지원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간단한 차용증. 예, 2024년 5월 15일 박영희가 김철수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금 500만 원을 차용함. 변제기일은 55년 5월 5일로 한다. 을 작성해 두는 것도 좋은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생활화하기. 사업자는 물론 일반 개인도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예를 들어 고가의 병원비, 자녀 학원비, 고액 가전제품 구매 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해당 자금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증명됩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기록되어 관리됩니다. 정기적으로 본인의 금융거래 내역 점검하기.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본인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스스로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요 입출금 금액, 거래 빈도,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메모 정리, 가족 간 이체 내역 등을 점검 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하면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문의가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간단한 금융거래 일지 파일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오늘 알려드린 7가지 방법만 잘 실천하신다면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의 불필요한 관심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만약 연락을 받더라도 간단한 소명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준비와 습관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큰 위험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금융건강보험이 될 것입니다. 현금 거래, 두려워 말고 정확히 알고 대비합시다. 오늘 영상을 통해 현금 입출금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규정과 촘촘한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세금 관련 규정이나 금융당국의 감시 시스템은 무조건 두렵거나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대비한다면 얼마든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악여이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마주하고 정확히 알아가는 것이 결국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 이해가 어렵거나 개인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통의 상담만으로도 상당 부분 궁금증이 해소되고 명쾌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숨기거나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모르는 것은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금 거래 감시 시스템은 자동으로 작동하지만 정상적이고 투명한 거래라면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금융당국의 의심을 살 수 있는 거래 패턴들은 사전에 인지하고 피함으로써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셋째,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대부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넷째, 평소 거래 기록을 꼼꼼히 정리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그리고 혹시 예전에 이미 세금을 잘못 납부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을 드리자면 과오납한 세금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 관리와 금융 건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